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쿠바의 그 버티기가 지금 바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쿠바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쿠바에서는요, 이제 내일부터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면 사용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쿠바 중앙은행은 어제 그 성명을 내고요. 지난 2일자로 쿠바 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그 외국은행이 이제 결제 업무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외국은행이죠. 그 외국은행으로부터 쿠바 내에서 업무를 중단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6일자, 즉 내일자부터 쿠바 내에서 크레딧 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뭐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 쿠바에서 지금 뭐 돈 없어서 사람들이 그나마 카드 남은 그걸로 그냥 빚져가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 다 이제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보다 더한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쿠바 내 크레딧 카드 거래는 쿠바의 사실상 그 관영 기업인 가에사라는 기업을 통해서 처리돼 왔습니다. 이 가에사라는 기업이 쿠바 정부와 민간이 같이 그냥 합동을 한 소위 말해서 군산 복합 기업체인데 뭐 한마디로 하면 그냥 쿠바 정부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에사라는 회사는 미국의 그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회사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가에사라는 회사와 거래를 끊기 위해서 쿠바 내에서의 카드 사용 업무를 중단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지난주 미국은요, 쿠바 정권의 그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해사를 비롯해서 가해사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까지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 대통령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난 2일부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발표가 나온 지 4일 만인 이제 내일부로 쿠바 내에서는 전면 카드 사용이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이 같은 그 쿠바에 대한 최대 압박 조치에 따라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회사가 결국은 쿠바 내에서 영업 중단, 영업 종료를 선언한 것이죠.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입장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영업을 하고 싶을 터인데 제재 대상에 올라 있으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스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쿠바에서는 이제 그런 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라는 발표가 이제 어제 나왔는데 자, 한번 이걸 기회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들 지갑에 지금 이제 어디 이제 뭐 외출하러 나가시고 뭘 사러 나가실 때 당연히 이제 지갑 갖고 가시잖아요. 지갑에 당연히 크레딧 카드 있으시죠? 비자든 마스터든 있죠. 뭐 하나만 있지 않을 겁니다. 뭐 두세 개씩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캐시는 얼마 갖고 다니세요? 캐시. 저는 어느 순간에 몇 년 전만 해도 좀 괜히 불안해서 캐시 좀 이렇게 뭐 100불짜리 하나 이렇게 넣고 다니고 이제 그랬었는데 뭐 생전 쓸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쓴다는 게 이제 가스 넣을 때 가스는 이제 캐시 내고 하면 이제 좀 싸니까 가스 넣을 때나 좀 가끔 쓰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또 전기차로 바꿨어요. 또 그 좀 고민하다가 바꿀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전기차로 바꿨는데 전기차로 바꾸고 나니까 더더욱이 캐시 쓸 일이 아예 없어져서 지갑에 아예 캐시 전 1불도 없이 그냥 다닙니다. 카드만 있어요.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쿠바에서는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크레딧 카드 위주로 썼는가? 그 인류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걸 보니까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1970년대 초반 그때부터 이제 카드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이제 그때만 해도 현금 많이 썼지만 카드 쓰기가 이제 시작한 시점을 따지면 이제 70년대 초반 요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직전까지는 인류는 전 세계 대부분에서 현금만 썼다. 뭐 이런 얘기도 되죠. 때문에 이제 쿠바가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만 사용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내일부터 된다. 이 얘기는 결국은 시간이 그만큼 되돌려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회귀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반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미래로 가도 시원찮은데 50년 뒤로 지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쿠바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과연 그 쿠바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까요? 네. 과거에 쿠바는
1990년대 그 소련이 붕괴됐을 때 소련 붕괴로 인해서 소련과 그 막역하게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쿠바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그때 뭐 영어로 말하면 스페셜 피리어드 뭐 이런 거, 그 특별 기간, 뭐 특별 시기, 이런 거를 선포하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다 같이 겪어내자 뭐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뭐 턱 하면 김정은이가 자기 백성들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툭 하면 한다는 게 고난의 행군 뭐 100일 고난의 행군 어쩌저쩌고 하면서 굶는 것도 무슨 이겨내야 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 쿠바가 했었습니다. 특별 시기 그래가지고 예, 하지만 1990년대는 그걸 어떻게 뭐 이겨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비관적입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쿠바 정부는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면서 미국의 정치적인 변화, 그러니까 미국이 좀 정치적으로 변화하거나 뭐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거나 뭐 또는 국제사회의 원조가 좀 있거나 이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정치가 변할 일은 지금 당장은 없고 트럼프 행정부는 뭐 더 강경하면 강경했지 안 변할 것 같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려면 아직도 뭐 3년 넘게 남았으니까 뭐 너무 멀고 국제사회의 원조 기대 못 합니다. 미국이 가만 안 두니까 원조해주는 그 기업이나 사람들도 뭐 지금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쿠바가 거의 없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금융 이게 동시에 지금 다발적으로 완전히 다 차단돼 버린 어찌 보면 현대판 공성전 성에 이게 한 군데 성 같은 데 딱 몰아놓고 거기다가 막 퍼붓는 거죠. 그런 어떤 공성전 같은 그런 겁니다. 즉 안팎으로 경제를 꽉 옥죄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쿠바가 자력으로 버틴다? 이건 분명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즉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제 쿠바 정권이 붕괴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베트남이나 중국이 했던 것처럼 정권은 유지하되 민간 부분을 대폭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등의 어떤 그런 미국이 요구하는 타협안이랄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 되는 임계점에 지금 다다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권은 유지하고 나머지 바뀐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건 쿠바 정권 교체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굳이 사람 교체가 아니라 쿠바에 대한 정권, 그 체질, 그 반미, 독재 이것만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쿠바의 지도자들도 지금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들도 친미하거나 미국에 대해서 타협적인 완화적인 그런 걸 취한다면 뭐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버틴다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분석입니다. 쿠바의 지금 그 독재 정권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무작정 내가 미국한테 항복하다가 난 큰일 나겠지.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어. 어쩌저쩌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서 무작정 버티기에는 사실 그 쿠바 주민들,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의 무게가 지금 너무나도 처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쿠바의 항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쿠바 얘기를 먼저 들었는데요. 쿠바에서도 분명히 주말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내일부터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쿠바에서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게 되면 주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이 소고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본격적인 여름 바베큐 시즌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쇠고기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스테이크 중에서 그 리바이 스테이크 가격은요, 파운드당 지금 한 2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더 비싼 데도 있지만 이제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고기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비프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에다 앞에다 비프를 붙여서 비플레이션, 고기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 소고기 가격 인상은요, 다른 식료품 가격 그 인상의 요인으로도 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당장 급한 게
소고기입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내 쇠고기 평균 가격은 요건 이제 모든 종류의 쇠고기를 다 합친 그런 평균입니다. 아까 뭐 20 몇 달러짜리도 있지만 뭐 7, 8달러짜리도 있고 요 하여간 평균을 내보면 지금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비싼 것도 있고 좀 더 저렴한 것도 있지만 하여간 미 전국 평균을 내보면 파운드당 9달러 64센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가격이니까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조금 와닿지 않으실 텐데 요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게 요 평균 가격 9달러 64센트가 미국 역사상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금방 와닿으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1년 만에 13% 상승한 수치다.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와닿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단순한 소고기 가격의 인상, 그 비프플레이션보다 역대급 그 소 부족 현상이 그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대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지금 소 그 사육 두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8,620만 마리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620만 마리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미국이 소고기 가격이 안정되고 괜찮을 때 가격이 비교적 저렴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먹을만 할 때 그럴 때는 소 사육 두수가 평균 한 1억 마리 정도가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 마리로 많이 떨어졌죠. 지금 8,620만 마리. 이게 1951년 이후에 가장 적은 마리수입니다. 이게 1951년이면 벌써 7, 80년 전인데. 그만큼 가격 상승 요인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또 하나 상승 요인이 있어요. 가격을 이렇게 소가 부족한데도 또 플러스 알파 가격이 오르는 이유. 그게 뭐냐? 수요.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많아요. 이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인들의 그 쇠고기 사랑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미국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단백질 같은 거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좀 신경 쓰고 단백질을 좀 섭취하려고 신경 쓰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계란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단백질은 아무래도 고기죠, 고기. 뭐 소고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단백질 중심 식단 열풍이 최근 들어서 많이 확산되면서 그 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최근에 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과거에 사람들이 그 칼로리를 따져서 식단을 짜는 그런 트렌드, 그런 이제 문화가 좀 있었다면 이제는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건 단백질이야. 그래서 단백질을 따지는 식단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소고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겠는데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소고기가 너무 비싸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닭고기나 돼지고기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닭고기나 돼지고기 가격도 연쇄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내 많은 소비자들은요, 이제는 스테이크 대신에 닭고기나 돼지고기 구입을 늘리고 있습니다라고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그렇게 하면서 근데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좀 못 먹는 게 아쉽다라면서 한숨을 좀 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인들, 재미 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LA 한인 마트 업계에서도 그러니까 뭐 H마트든 뭐 이런 한인 마트에서도 최근에 그 쇠고기 할인 행사를 하던 것을 많이 축소했어요. 요새 뭐 LA 갈비 대대적인 할인 이런 거 광고 별로 못 봅니다. 예. 끼껏 할인해봐야 뭐 불고기 뭐 할인 요런 것 정도. 예, 퀄리티가 전 같지 좀 않죠. 그래서 이제 쇠고기 할인 행사 같은 게 많이 축소됐고 그와 더불어서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 중심의 현상이 한인 마켓에서도 지금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인 소비자들은 갈비나 불고기 대신에 삼겹살이나 아니면은 뭐 닭고기 쪽으로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같은 가격이라도 쇠고기보다도 삼겹살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 씨라고 밝힌 분은요, 예전에는 가족들과 부담 없이 갈비나, 그러니까 LA 갈비, 그리고 스테이크 같은 걸 사 먹었는데, 이제는 가격표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라면서, 정말 너무 장보기가 겁난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쇠고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특별히 그 LA 갈비가 같은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그리고 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뭐 꽃살, 꽃등심 이런 거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A에 있는 한인마켓 가면 파운드당 막 40불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단기간에 이런 쇠고기 가격 급등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가뭄이 좀 많이 지속돼서 소 마리수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또 가뭄 때문에 소들에게 먹이는 그런 그 사료 이런 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사료가 오르니까 소 가격이 또 오르죠. 그리고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서 농가에서 뭐 대출받은 금리가 오르니까 그들이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노동비도 많이 올라갔고 막노동하는 그 이민자들이 막 또 다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또 이제 노동비도 올랐고 또 고령화된 그 농가 구조 뭐 이런 것까지 등등이 많이 지금 겹쳐져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오를 만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지금 다 한꺼번에 지금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쇠고기 가격 강세가 어쩌면 지금부터 한 4, 5년 정도 좀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가 2026년인데 지금부터 4년 후면 2030년이네요. 네. 어쩌면 2030년까지 이 소고기 가격 강세는 계속될 것 같다.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쇠고기 사 먹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비싸서 좀 좀 참을까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이 쇠고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또 꿀떡꿀떡 침이 고이네요. 뭐 많은 양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쇠고기 드시고 싶으면 사 드세요. 뭐 어차피 많이 먹는 거 아니라면 먹고 싶은 거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비싼 걸 돈을 주고 사 먹더라도 도대체 이 쇠고기가 요즘 왜 이렇게 비싸진 거야? 그 백그라운드는 좀 알고 드시면 훨씬 좋다. 뭐 이런 차원에서 쇠고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대략 한 2만 불 지원해 줍니다. 그 얘기만 좀 잠깐 해 드릴게요. 미국 전역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고금리 여파 등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각 지방 정부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만이 아니라 그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각 지방 정부가 지금 다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또 비영리 단체에서도 기금을 받아서 또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주택 계약금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DPA라고 합니다.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스. 그래서 이제 DPA 프로그램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집계된 그 DPA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약 한 총 2,624개로 추산이 됐는데 요게 이제 1년 전에 비해 보면 250개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임금 상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금리도 오르고 굉장히 비싸죠, 지금. 그래서 이제 첫 주택 장만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그게 DPA입니다. 그리고 중산층도 도와주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반 기준에 전국이 DPA 프로그램 수는 2,624개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늘어나면 또 무슨 일이 있죠? 네, 어느 순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려고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때 필요한다면 빨리 그 기금을 받으라는 얘기죠. 자격 요건을 충족한 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지원 규모는 한 2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2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 외곽에는 또 있을 수 있죠. 20만 불짜리 뭐 조그만 콘도 같은 거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만 불 받아갖고 다운 페이먼하고 뭐 갚으면 뭐 얼마 안 되죠. 예, 그렇게 다운 페이먼에 쓰라라는 차원에서 DPA라는 겁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한 현금 지원도 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정부나 뭐 카운티 정부 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조금 같은 것도 있고요. 또는 어느 정도 일정 액수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정 기간의 실거주를 계속 유지하면 즉 내가 살 집을 산다라는 것을 입증해야죠. 내가 그걸 사갖고 뭐 렌트 주고 돈 받고 이게 아니라 그걸 사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집을 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계속 살기만 한다면 그 대출도 뭐 좀 유예해주고 상환을 유예해주고 이런 거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단 그 집을 팔거나 또는 뭐 재융자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즉각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2만 불이면 2만 불 정부한테 받은 걸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천천히 안 갚아도 되고요. 천천히 늦게 그다음에 액수도 조금씩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가격은 지금 2020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45% 이상 상승했습니다. 뭐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집값이 좀 주춤하고 뭐 0.1% 하락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팬데믹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한 45%가 상승했기 때문에 뭐 그때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팬데믹 때는 뭐 금리가 2%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뭐 6%, 6.5%뭐 이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임금 상승 속도는 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면서 젊은이들이 이 첫 집을 사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 다운 페이가 있어도 월 페이먼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왜? 다운페이 요만큼 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고 또 금리도 비싸고 하니까 월 페이먼트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다운페이 뭐 2만 불, 3만 불이라도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 훨씬 더 숨통이 트여지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 이름만 바꿔서 운영되는 그런 주정부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중산층이나 또는 저소득층 또는 젊은이들 첫주택 이 사람들한테 다운페이 용도로 요걸 다른 데로 쓰면 안 돼요. 나 이거 사서 리모델링 할 거야. 그거 안 됩니다. 다운페이 용도로 해주는 거는 지금 있으니까 요게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빨리 받아 써라. 이걸 지금 정부에서 한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 주정부나 또는 카운티 정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또 대출해주는 기관이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요 DPA 프로그램 잘 활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꼭 집을 장만하는 그런데 좀 숨통이 좀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목은 UFO를 마귀 현상이라고 강로를 하던 구마사제 신부님이 축출됐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구마사제가 뭐지? 네, 천주교 신자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구마사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자, 미국의 카톨릭 교구가요. UFO를 마귀의 장난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실제로 신자들에게 매주 그렇게 강론을 한 현직 신부에게 구마사제직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축출했습니다. 워싱턴 DC 대교구장인 로버트 맥클로이 추기경은 어제 스티븐 로세티라는 신부를 대교구 구마사제에서 해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맥클로이 추기경은 로세티 신부의 발언이 악마, 무슨 마귀, 구마에 대한 카톨릭의 그 정확한 교리를 좀 해치고 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아웃시켰습니다. 쫓겨난 로세티 신부는 UFO와 그 외계인의 존재를 뭐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뭐 인정한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외계인이거나 또는 막 UFO가 나타나는 이런 게 그게 바로 마귀들이 행하는 행위다. 마귀들이 그 안에 숨어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막 연일 강론을 했습니다. 로세티 신부는 UFO의 출현은 실제로 마귀의 장난이다. 라고 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고 UFO 같은 게 나타나면 마귀가 나타난 거니까 쫓아내야 합니다. 라고 막 연일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똑같은 신부이긴 합니다만은 구마사제 직분을 갖고 있는 신부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자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주교에는 구마사제라는 직분이 공식적으로 있죠. 이 로세티 신부는 소셜미디어 그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한 15만 명 정도에 달하는 그러니까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구마사제입니다. 천주교에서 카톨릭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구마사제입니다. 천주교에서 그 구마사제란 그럼 뭐냐? 네, 악령이나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 그걸 뭐 구마 예식이라고 하죠. 그 구마 예식을 집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 권한을 부여받은 신부님들, 이걸 구마사제라고 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국에 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죠. 그런 데서 신비롭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만은 실제 천주교 그 교리법의 근거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직책입니다. 천주교는 이제 그렇게 마귀에서 사람을 구한다라고 마귀 들린 그 사람을 구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들려있는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할 때 구마라고 하고요. 마귀가 들렸다라는 건
부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는 글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한자인데 뭐 조금 더해질, 보태질 부라는 그 한자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부연 설명 드린다면 뭐 이런 말 가끔 하죠. 그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자가 이제 그런 겁니다. 좀 보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마라는 건 뭐냐? 마귀가 이 사람한테 보태진 거예요. 들어간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부마, 즉 마귀 들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천주교가 인정하는 그 마귀 들림의 징후는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는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정부가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천주교가 어떤 경우에 마귀가 들렸다, 부마 됐다라고 인정하는지. 첫 번째, 배우지 않은 그 낯선 외국어나 아주 오래전 그 고대 언어 같은 거, 뭐 라틴어나 고대 언어 이런 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런 경우에. 자, 두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떤 상황이나 숨겨진 사실들을 알아맞히는 행위. 쉽게 말해서 뭐 투시, 예언, 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체구를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육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우에 뭐 흔히 말하는 초능력. 그다음에 네 번째, 십자가, 성수, 성체 등 이 성스러운 물건에 대해서 극도로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 부마, 즉 마귀 들림이라고 천주교는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천주교가 그 구마사제인, 그러니까 그런 마귀 같은 것을 인정하는 그런 천주교가 왜 구마사제인 그 로세티 신부를 축출한 거지? 라는 이제 궁금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는 신도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미국의 천주교 교구 측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는 그 구마 예식을 공식적으로 하는 그 행위죠. 물론 천주교라고 해서 무슨 매 성당마다 다 그런 거라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뭐 이 천주교 신자 되시는 분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실 수 있는데,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정말 어쩌다가 뭐 있는, 어쩌면 뭐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못 보는 그런 거죠. 하지만 천주교에서 그걸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공식적으로 뭐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부마는 설명드렸고, 부연 설명할 때 그 부 설명드렸고, 그게 이제 마귀가 들린 게 부마라고 말씀드렸고, 자, 마귀를 쫓아내는 행위는 뭐냐면, 이거 발음이 비슷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요건 이제 구마입니다. 구마. 여기서 구는 무슨 구할 구자가 아니에요. 한자 중에서 내보낼 구, 쫓아낼 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는 마귀를 쫓아낸다 뜻입니다. 어쨌든 천주교는 이 구마 예식을 인정하는 종교인데, 그것을 행하기 전에 이 과학과 의학적인 검증을 철저히 거치는 그런 종교이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천주교 쪽에서 이번에 그 로세티 신부 축출하면서 혹시 오해할까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마 예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거를 웬만해서 안 하지만 정말로 해야 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때는 과학적 또는 의학적 검증을 마친 후에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아무나 붙들고 뭐 마귀 들렸다, 그래서 이제 이걸 쫓아내야 된다, 구마해야 한다라고 해서 뭐 두드려 패고 막, 이건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 천주교구에서 그런 건 사이비니까 그건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그 로세티 신부가 축출된 것은 UFO나 외계인 현상 같은 걸 모두 악령의 그 음모론처럼 묘사하는 그의 그 강론, 그의 뭐 기독교로 말하면 설교죠. 그의 강론 내용이 신도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이나 영적인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이 대교구 차원에서 빠르게 선을 긋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분을 이제 아웃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세티 신부의 그 아웃된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부연 설명으로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마귀 들림, 마귀 쫓아냄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네, 한반도 상공에 최신의 정찰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 정찰기 정체는 뭐지? 라는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알고 나면 이것도 이제 좀 뭔가 변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육군의 그 최신의 고고도 정찰기, 고고도라는 것은 매우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고고도 정찰기인 아테나라는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휴전선 쪽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테나 한 대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경기도 평택시 그 캠프 험프리스를 이륙해서 휴전선 이남 그 30km 그 상공에서 한반도를 계속 횡단하면서 장시간 비행했습니다. 왜 비행했겠어요? 정찰하는 거죠. 북한 쪽을. 아테나는 표적 탐지 레이더, 고해상도 영상 장비 또는 뭐 통신 정보 수집 장비 등등을 탑재한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입니다. 미국 본토에도 이거보다 더 고도 더 최첨단 정찰기는 없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가장 최첨단 정찰기를 보내서 한번대에서 그걸 한 겁니다. 북한 전역을 24시간 정찰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이 아테나가 한반도에 배치된 것은 지난해 초였는데요. 휴전선 남쪽을 따라서 장시간 이렇게 비행하면서 정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북한 감시 임무에 투입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북한 감시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죠. 아테나 정찰기는 고성능 레이더 그리고 장거리 채공 능력 또 각종 정보 수집 장비를 갖춘 덕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찰을 하고 있을 때 북한이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북한이 그런 어떤 움직이기 전에 어떤 액션을 이거 예를 들어서 군사 공격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보고 먼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나 정찰기는 공격 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쟁 징후의 조기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징후 같은 게 발견되면 분석을 빨리 하고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한반도가 불안한가? 북한이 뭔가 전쟁하려고 움직이고 있나? 이제 조금 그렇게 걱정하실까봐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제 북한도 북한이지만 왜 이걸 띄웠느냐? 중국 때문입니다. 북한 정찰과 더불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용도로도 이제 적극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한 미군이 운용하는 그 아테나의 공식 목적은 대북 감시용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략적으로 중국 역시 중요한 관찰 대상인 만큼 중국 견제, 더 나아가서는 중국 감시용으로 지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요, 앞으로 그 한반도에 아테나 정찰기를 한 대 더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북한만 정찰을 하겠다라면 사실 한 대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한 대 더 투입하겠다라는 것은 북한 플러스 중국까지 정찰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과거 그 사드 배치됐을 때 그때 막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때처럼 이번 그 아테나 정찰기 배치를 중국 자기네 그 안보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에 대한 반발,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반발, 그러면서 한국 물건 불매운동 막 이런 걸로 또 그때 사드처럼 또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기도 하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한국차 시대다라는 스토리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타시는 차는 브랜드가 뭐예요? 머세디스 타십니까? BMW 타십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다 타봤어요, 정말. 초창기 때는 그냥 미국 차 위주로 많이 탔었고, 그래서 포드, GM, 쉐비 다 타봤고, 일본 차도 인피니티, 토요타, 혼다 다 타봤고, 그 다음에 머세디스 벤츠도 타봤고, 그 다음에 BMW 다 타봤는데, 미국 온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된 동안 한국 차는 한 번도 안 타봤었는데, 최근에 2년 전에 한국 차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팰리세이드를 사서 타봤습니다. 근데 너무 만족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팰리세이드를 한 2년 타고 난 다음에 너무 만족해서 이번에 전기차로 바꿀까 해서 몇 주일 전에 얼마 전에 전기차로 바꿨는데 아이오닉 9 바꿨는데 정말 대만족입니다. 이게 전기차가 약간 그 승차감이 약간 비행기 타고 살짝 날아가는 듯한 덜컹거림이 전혀 없고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좋습니다. 이제 전기 이제 충전하고 그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주유소 가는 거 안 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다라는 전제하에 일단 만족하고 있는데, 자,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현대차, 기아차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현대차 그룹의 그 지난달 친환경차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현대와 기아는 지난 5월 미국 시장 내의 판매 그 양이 1년 전에 비해서 무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2.7%가 증가한 무려 17만 4,860대를 판매했습니다. 현대 기아 합쳐서. 현대 기아가 이제 같은 회사니까요.
제네시스도 같은 회사잖아요. 현대는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94,800대를 팔았고요. 요건 지난해 같은 기간 1년 전에 비해서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뭐 3.4% 증가 생각보다 적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네시스를 제외한 현대차의 판매량은 한 3.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늘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자, 기아는 8만 520대를 판매해서 1년 전에 비해서 한 2%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그 미국 판매 증가는 지금 한 5년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무려 22%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폭의 증가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도 요즘 많이 팔려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는 얼마나 증가했느냐? 작년에 비하면 퍼센테이지만 따진다면 무려 57.8%가 증가했습니다. 현대나 기아의 하이브리드 차.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 판매는 현대 말고 기아차. 기아는 하이브리드 판매가 더 빨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무려 1년 전에 비해서 139%의 증가율을 지금 보였습니다. 이게 판매 대수도 중요합니다만 판매 퍼센테이지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추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 팔던 적게 팔던 이 추세를 알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차 종류별로 본다면 현대의 경우에는 투싼, 엘란트라, 팰리세이드 등이 가장 많이 팔려서 이제 판매 증가를 주도하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스포티지, 텔러라이드 그리고 K4 등이 이제 판매 증가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요다는 22만 3,800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17만 몇천 대니까 18만 대 정도인데 도요다가 22만 대 정도니까 여전히 도요다가 많이 팔죠.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도요다의 경우에는 22만 대를 팔았다 하더라도 1년 전에 비하면 판매량이 0.6% 감소했습니다. 이게 몇 년째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도요다는 감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매량만 놓고 보면 아직도 여전히 도요다의 판매량이 몇만 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요다는 이제 매년 판매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대와 기아는 매년 판매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든 크로스가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탁, 예, 현대 기아가 더 올라가고 도요다가 내려. 이 골든 크로스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대 기아가 오히려 훨씬 더 길거리에 보면 도요다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요다가 살짝 기우는 해라면 현대와 기아는 떠오르는 별, 라이징 스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렌드는요, 그래서 현대 기아가 주름 잡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 상대로 현대 기아 엄청 도요다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참, 저희가 이런 시대에 살게 될 줄 한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봐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유튜브 보시는 전화기, 뭐, 아이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보다 좀 더 많은 숫자가 아마 삼성 갤럭시를 보실 거예요. 손에는 삼성 전화기, 그리고 이제 유튜브 전화기로 보다가 지겨우면 내려놓고 TV 키면 TV는 LG 또는 뭐 삼성,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빨래나 돌릴까? 빨래 돌릴 때 보면 또 LG 세탁기, 장 보러 가려고 차 타면 현대 기아. 예,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도요,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